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언론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과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언론은 말과 주장 자체보다 그것을 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는 기관들을 가리켜왔습니다. 지금 시대의 언론은 기존의 KBS, MBC, E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외에도 SNS, 유튜브, 카카오톡, 팟캐스트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왜 언론이 문제일까? 라는 책에서 저자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그 바탕에는 식견 있는 시민이 많이 배양되어야 하는데 언론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사실 검증이 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 집단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매개의 역할을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언론이 자본주의와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고 권력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불량 뉴스를 만드는 원인으로는 첫째로는 기자의 인성과 역량 부족, 둘째로는 언론사 조직 관행, 세 번째로는 언론을 둘러싼 외부 환경, 즉 권력과 자본주의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뉴스가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 1984와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 영국의 작가 겸 저널리스트 조지 오웰이 1949년에 펴낸 소설 1984는 자유가 말살된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을 섬뜩하게 그려낸 고전이다. 소설 속 가상의 미래국가 오세아니아는 절대 권력을 가진 당의 지배 아래 상징적 지도자 빅브라더를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받는 통제사회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정부기관인 진리부에서 일한다. 그는 글을 쓰는 것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서 감시를 피해 일기를 쓰고 같은 진리부에서 일하는 줄리아와 비밀리에 연애를 한다. 윈스턴은 반체제 지하단체에 가입하며 당에 대한 저항을 꿈꾸지만 함정에 빠져 결국 체포되고 만다. 고문과 세뇌 끝에 윈스턴은 모든 인간적 가치를 포기하고 빅브라더의 진심으로 충성을 바치게 된다. 소설에서 윈스턴이 일하는 진리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리부는 사상 통제와 정신 개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진리부는 이름과 달리 당의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의 역사를 날조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주입한다. 오세아니아에서 당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실이며 당의 발표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모든 정보가 통제된 상태에서 당의 반복적인 선전을 듣는 사람들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잊고 빅브라더의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당의 독재 권력이 유지되는 비결이다. 북한을 비롯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언론이 노골적으로 진리부와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학자는 소설 속 진리부와 현실 속 언론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다고 말한다. 언론은 사람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에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기성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학자들의 과장일까? 과연
우리 언론은 1984의 진리부와 어떻게 다른가?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 내 생각은 정말 내가 만들어낸 것일까? 누구나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의 생각들은 내 안에 없었다. 생각은 몸처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색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 생각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 교사, 친구, 선배 등 주변의 영향을 받아 생각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도 내 생각을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사회든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신념 체계가 존재한다.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다. 조국과 민족에 충성해야 한다.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 와 같이 특정한 가치를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는 믿음들이다. 이들은 상식이나 도덕과 같은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정신세계에 들어와 생각의 틀을 지우고 행동의 기준을 만든다. 그리하여 내가 접하는 현실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상, 가치, 관념을 이데올로기라 부른다. 가령 우리 사회에는 남성은 용감하고 씩씩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소꿉놀이를 하거나 쉽게 눈물을 흘리는 남자아이에게는 사내답지 못하다는 꼬리표가 붙는다. 남자아이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라나는 동안 자신들에게 강요된 규범과 기대에 맞춰 성격과 행동을 바꾸어 나간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공놀이를 하고 눈물이 나도 억지로 참는다. 그렇게 사회가 바라는 틀에 맞는 남성이 만들어진다. 여성은 더 많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 사회에는 날씬한 몸매의 여성이 더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은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릇된 믿음이 퍼져 있다. 수많은 여성이 이러한 믿음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수술을 받으며 자신의 몸을 바꿔 나간다. 미의 기준은 다양하고 날씬한 여성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사회는 그것이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말하며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그러한 아름다움에 도달하라고 강요한다. 이처럼 사회는 우리 머릿속에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어 세상을 특정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에 맞는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판단과 행동의 방향은 대체로 권력을 가진 이들을 이롭게 만드는 쪽에 가깝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이들은 지배받는 이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그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대일본 제국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극단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내세워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3대째 독재 권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미군 함대로 돌격한 자살특공대 가미카제의 젊은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부모를 잃은 듯 통곡하는 북한 주민 모두 이데올로기의 포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에 오르고 높은 실적을 올렸다는 보도를 보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삼성그룹의 임직원이나 가족이 아니라면 내 이익과 별 관련이 없는데도 왜 그것이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지는 걸까?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무상급식 정책 이야기만 나오면 퍼주기식 복지를 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고 반대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걱정한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당장 목돈 마련할 걱정을 해야 하고 자녀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민들조차 그렇다. 자신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당연히 환영해야 할 정책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일상 곳곳에 이데올로기가 소리 없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내 삶의 주인도 될 수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아닌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찾아내고 진짜 내 생각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생각들은 과연 당연한 진리인가? 우리는 왜 그것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 믿음을 누가 나에게 심어 놓았는가? 이데올로기를 실어 나르는 뉴스. 지배 세력이 사회에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배포하는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은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쓰는 안경과 같다. 우리는 매일 이 안경을 쓰고 세상 곳곳을 구경한다. 안경이 볼록 렌즈로 되어 있다면 물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안경 아래 붉은색이 입혀져 있다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일 것이다. 그 안경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고 믿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시로 알려지는 뉴스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한 판단과 신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언론이라는 안경을 렌즈에 색을 입히거나 굴곡지게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설령 그것이 나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이라도 기성체제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가 줄어들기를 바라게 된다. 언론은 내 것이 아닌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만든다. 뉴스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자. 언론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다루는 방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노조가 파업하면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노조가 파업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다고 헐뜯는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수출에 직격탄을 날렸다거나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라고 꾸짖는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언론이 말하는 대로 언제나 나쁜 것일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가운데 하나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든 연봉을 많이 받는 노동자든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든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지적처럼 노조의 파업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노조의 책임일 수는 없다. 파업은 고용주와 노조 사이의 협상이 실패했을 때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이 내린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협상의 파트너로서 파업을 막을 수 있었던 고용주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업무가 중단되면 곧바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라면 왜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 그것은 언론이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가 아니라 경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오랫동안 주입해온 이데올로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고 파업에 대한 여론이 차가운 나라다. 정리해고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벌이는 파업조차 빨갱이 짓이라며 욕하기 일쑤다. 나 자신이 노동자고 내 자식도 노동자거나 앞으로 노동자가 될 것이 분명한데도 내일이면 저것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배 권력의 생각이 진짜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결과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언론 보도에도 이데올로기는 숨어 있다. 촛불 집회를 비롯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 언론은 늘 질서와 안정을 강조한다. 집회가 사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를 부각하는 보도는 단골 메뉴이며 주말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가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거나 인근 상인들의 장사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권력은 본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든 자신의 힘에 도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처럼 독재 권력이 지배하는 국가에 집회가 없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히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이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회가 누군가에게 잠깐의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포기하거나 자제하라는 언론의 요구에는 지배와 통제를 더 쉽게 하려는 권력의 욕망이 담겨 있다. 재벌에 관한 보도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을까? 재벌 그룹의 총수가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언론도 덩달아 바빠진다. 곧바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재벌 감싸기에 나선다. 가혹한 수사와 리더십의 공백으로 대규모 투자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볼멘 소리를 하거나 재벌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피해자라며 물타기를 한다. 재벌 총수도 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법 앞에서 성역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총수 개인의 이익을 기업 전체의 이익,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언론의 보도에는 재벌의 권력을 보호하려는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강자를 위한 이데올로기는 넘쳐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언론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언론에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 빈민, 비정규직, 동성애자,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각이나 이익을 보호하는 논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970년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른 전태일 열사, 2011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외롭게 숨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경우처럼 충격적인 상황이 아닌 한 사회적 약자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소수자의 삶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지고 마침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뉴스에 숨어있는 프레임. 언론이 뉴스를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때 주로 활용하는 전략이 프레임을 짜서 보여주는 것이다. 프레임은 인식의 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속에서 보는 하늘이 바깥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우물이라는 틀이 인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창을 통해서만 세상을 내다보게 된다면 창문의 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범위와 모양을 한정짓게 된다. 틀이 사각형 모양이라면 세상은 직사각형이 되고 별 모양이라면 세상도 별 모양이 된다. 언론이 하는 일은 이 창틀의 모양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언론은 현실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특정 측면을 선별적으로 부각하고 다른 측면을 배제 혹은 축소함으로써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생각 범위를 제한한다. 프레임은 단순히 이슈나 사건을 인지하는 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슈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식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놓고 벌어진 프레임 갈등을 예로 들어보자.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평소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언론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졌다. 진보 언론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여성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결과라는 해석이었다. 보도는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는 데 집중됐다. 반면 보수 언론은 범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했다. 여성 혐오와 선을 긋는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문제가 강조되었고 우리 사회의 여성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이처럼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현실에 대한 상반된 관점과 접근을 제공했다. 사건을 프레임에 담아둠으로써 각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던 것이다. 잘 살펴보면 언론이 빈번하게 활용하는 단골 프레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북 프레임이다. 진보적 정치인이나 사회운동단체에 북한을 따른다는 뜻의 종북 딱지를 붙여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집회를 보도할 때는 불법 집회, 폭력 시위, 프레임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집회에 종북 성향의 외부 세력이나 전문 시위꾼이 침투하여 조종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는 프레임도 자주 이용된다. 전쟁을 치른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낙인은 그 자체로 끔찍한 형벌인 동시에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효과적인 무기였다. 오래전 독재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북한과 내통하는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거나 목숨을 빼앗는 일도 많았다. 아무에게나 종북 딱지를 붙이는 언론의 프레임은 이 같은 야만적인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위험한 행태다. 앞장에서 우리는 언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투명한 창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언론은 지배 권력을 이롭게 하는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왜곡된 창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 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이 진짜라고 믿을수록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 창에 의존할수록 이데올로기의 힘과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뉴스를 늘 비판적으로 읽고 언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과 언론, 멀고도 가까운 사이. 살인마에서 황제 폐하가 되다. 유럽 대륙을 호령하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난 뒤의 일이다.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갔던 나폴레옹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1815년 3월 마침내 파리로 돌아와 빼앗긴 권력을 되찾는다. 재미있는 것은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해 민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파리에 입성할 때까지 2주 동안 프랑스 언론이 보여준 변화다. 3월 9일 파리의 일간신문 르 모니테르 유니버셜의 기사 제목은 살인마, 소굴에서 탈출하다였다. 살인마는 당연히 나폴레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뒤이어 10일 쿠르시카의 마귀 상륙하다. 11일 호랑이 항구에 도착하다. 12일 괴물 그르노블에 머무르다까지 신문들은 계속 나폴레옹을 흉측한 악마로 묘사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군대가 조금씩 파리에 가까워질수록 신문의 헤드라인은 변해갔다. 13일 폭군 벌써 리옹에 돌파하다. 18일 찬탈자 파리에서 60마일 거리에 도착하다까지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신문들은 19일 보나파르트 빠른 걸음으로 진군, 20일 나폴레옹 파리 입성 예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21일 황제 나폴레옹 퐁텐블로 궁에 도착하시다라며 처음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바뀌었다. 22일에는 높고도 귀하신 황제 폐하 파리 틸리르 궁에 들어오시다라며 비굴하게 아첨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나폴레옹이 살인마에서 높고도 귀하신 황제 폐하가 되기까지 바뀐 것은 오로지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뿐이었다. 파리의 언론은 나폴레옹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중해 외딴 섬의 죄수가 눈 깜빡할 사이에 프랑스의 환제가 되는 바람에 권력 앞에 흔들리는 언론의 나약한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나폴레옹이 다시 찾은 권력은 백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나폴레옹은 그해 6월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유럽연합군에게 패했고 머나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가 1821년 쓸쓸히 일생을 마쳤다. 물론 프랑스 언론은 더 이상 그에게 높고도 귀하시는 황제 폐하라는 찬사를 보내지 않았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 권력과 언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흔히 불가금 불가원이라 표현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권력과 적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없는 언론의 딜레마다. 권력과 담을 쌓거나 멀리 한다고 해서 좋은 언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고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권력의 치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권력의 향기에 취하게 되면 자세히 보더라도 비판은 불가능해진다. 적절한 거리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권력 앞에서 언론이 취해야 할 숙명적 태도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과 서로 경계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은 권력 앞에서 늘
뾰족해야 한다. 감시견의 주인인 시민이 언론을 권력 옆에 둔 이유가 언론 본연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90세의 나이까지 현장을 누빈 미국의 할머니 기자 헬렌 토머스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 백악관을 출입한 기자실의 전설이었다. 그는 언제나 백악관 브리핑 룸의 맨 앞줄에 앉아 거침없고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 대통령과 대변인을 쩔쩔매게 만들었다. 한 백악관 대변인은 매일 토머스의 깐깐한 질문을 받는 것이 고문이었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존 F 케네디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무려 10여 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토머스 기자는 취재하기 쉬운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도 언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기자라면 도전적인 질문으로 대통령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받고 싶거든 기자가 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끊임없이 권력을 물고 늘어지는 언론은 예로부터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다. 나폴레옹은 황제에 등극한 뒤 73개의 파리 신문을 4개만 남겨놓고 모두 없애버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언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적대적인 신문 4개가 1만 자루의 총검보다 더 두렵다. 그러나 언론이 언제나 이러한 이상을 실현해왔던 것은 아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언론을 선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 한다. 언론만 장악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권력을 유지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언론은 민주주의의 훌륭한 수단이지만 권력에 복종하는 언론은 편리한 지배의 도구가 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결국 그들이 손발이 되어버린 부끄러운 언론들을 만나게 된다. 권력에 굴종했던 언론.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엄혹한 독재 정권 시대를 겪어야 했다. 이 시기는 언론에게도 기나긴 암흑기였다. 독재 권력은 자신을 향해 힘차게 짖는 감시견이 아니라 비굴하게 꼬리를 흔드는 외양견을 원했다. 어떠한 비판과 견제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은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했고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숨죽여야 했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위협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 정권은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언론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거나 신문 배포를 물리적으로 막는 직접적 탄압을 가했다. 비판적 논조의 동아일보는 무기정간을 당했고 경향신문은 아예 폐간당했다. 1961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진보 성향의 민족일보를 폐간시키고 사장을 사형에 처했다. 1972년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을 선포한 뒤로는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며 언론의 입을 막아버렸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더욱 강력하게 언론을 통제했다. 언론 통폐합을 통해 172종의 정기 간행물을 강제 폐간시켰다. 말을 듣지 않는 언론사를 없애버리고 언론사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언론인이 강제 해직당했다. 정부는 모든 보도를 사전 검열했고 매일 보도 지침을 내려보내 특정 사안을 보도할지 말지, 얼마나 크게 보도할지,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일일이 정해주었다. 언론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받아쓰는 아바타로 전락했다. 뉴스는 독재자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다.
저녁 9시를 알리는 땡 소리가 나면 뉴스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로 시작하는 대통령 근황을 전했다. 시민들은 9시 뉴스를 땡전 뉴스라 부르며 비웃었다. 하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고 권력에 맞서 싸운 언론인도 있었다. 정권의 탄압에 맞서 자유 언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기자도 있었고, 보도 지침을 통한 권력의 언론 개입을 용감하게 폭로한 기자도 있었다. 영화 1987에서 보듯 검열을 피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기자도 있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어두운 조사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은 사라졌다. 사전 검열과 보도 지침도 사라졌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평가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18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31위를 차지,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언론 자유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이 긴장의 끈을 늦출 때 민주주의의 시계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 권력이 공영방송을 통제하고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게 된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70위까지 떨어졌고 2017년에도 180개국 중 63위에 머물렀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언론 자유국 지위를 잃고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부분적으로만 누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될 때까지 아직 우리 언론이 가야 할 길이 멀다. 권력은 어떻게 언론을 길들이는가? 사람이 당나귀를 길들일 때 쓰는 전략을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 부른다. 달콤한 보상과 가혹한 징벌을 번갈아 주어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할 동기를 부여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식이다. 권력이 언론을 길들일 때도 마찬가지다. 채찍만 휘두르지 않고 언제나 당근을 함께 제시한다. 독재 정권은 말을 듣지 않는 언론에게는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가했지만 자신들을 순순히 따르는 언론에는 다양한 보상을 내려주었다. 정부의 우호적인 언론사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낼 때 파격적인 특혜를 제공했고, 언론사들이 구독료와 광고료를 단합해도 눈감아 주었다. 고분고분한 기자들은 공직에 박탈하거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다. 언론통 폐합으로 경쟁사들이 줄어들면서 살아남은 언론사들은 자산과 매출액이 2배에서 4배 성장하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박봉이던 기자들이 대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해외 연수를 가는 등 복리후생 조건도 크게 향상되었다. 배부른 기자들은 서민의 삶으로부터 멀어졌고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대한 불만도 잊어버렸다. 민주화 이후에는 특히 택직보다 당근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정부가 언론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많다. 정부는 우호적인 언론사에 종합편성 채널 방송 사업권을 나누어 주었고, 고분고분한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뿌리기도 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영방송사에는 권력에 협조하는 언론인에게 고위직으로 승진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주어졌다.
정권의 입맛대로 보도를 스스로 검열하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후배 언론인들을 내쫓은 고위 간부들은 보도국장이나 본부장, 사장에 임명되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방송사의 리더십을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눈치를 보는 언론. 지금까지는 권력이라는 말을 정치 권력을 가리키는 데 한정지어 썼다. 그러나 언론을 위협하는 힘은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기업의 힘이 막강해진 오늘날에는 정치 권력보다 자본 권력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자본 권력의 영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정치 권력의 개입보다 더 저항하기 어렵다. 언론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국민이나 시민이 되어야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에는 사주가 존재한다. 정치 권력은 몇 년의 임기가 끝나면 교체되지만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 즉 사주의 권력은 언론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영원하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은 시민이 아니라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내에서 절대 군주 못지않은 권력을 휘두른다. 기자들은 시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주에게 충성하게 된다. 시민을 대신하여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 파수꾼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언론사의 사주들이 공적 이슈를 다루어야 할 언론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사주가 부도덕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질타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때 사주를 옹호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쓰거나 기자들의 신념과 양심이 아닌 사주의 생각과 입맛에 맞게 논조를 정하는 일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비일비재하다. 언론을 위협하는 자본 권력은 언론사 내부에만 있지 않다. 외부에는 광고주라는 이름의 자본이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로 재벌 대기업들이 언론의 주요한 광고주인데 우리 언론은 이들 권력에 너무 쉽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광고주 기업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 또는 강요한다. 그 결과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아예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론에 광고를 많이 하는 재벌 기업들은 언론이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기업 광고가 언론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신문사들은 수입의 70에서 80%를 기업 광고와 협찬에 의존하고 있다. 선진국 언론사들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치다. 광고주에 밑보여 광고와 협찬이 끊기면 언론사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광고주의 영향력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기사를 집어넣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이 광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뉴스 자체가 광고주의 입맛에 맞게 변화해 간다.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매체가 되기 위한 언론사의 발버둥이다. 광고주는 아무 매체에나 광고를 내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써서 광고를 많이 해도 실제 구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주는 소비를 많이 하고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소비자층에게 인기 있는 매체를 골라 광고를 낸다. 구매력이 높은 계층이나 세대가 선호하는 언론사에는 광고가 몰리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언론사는 광고주가 선호하는 매체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
구매력 있는 소비자층의 취향에 맞춰 편집 방향과 논조를 바꾸게 된다. 이를테면 주식, 부동산, 사교육, 자동차, 레저 등 부유층의 관심사를 많이 다루고 중상층 이하 서민을 위한 기사는 많이 싣지 않음으로써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왜 부동산 뉴스에는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를 다루는 정보만 넘쳐나는 걸까? 그것이 돈을 쓰는 이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이나 청소년의 고민은 뉴스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언론은 소비 능력이 없는 어린 수용자들에게 관심이 없다. 우리나라의 신문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것도 구매력을 갖춘 독자들이 대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 이빠른 소리를 하는 언론을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언론을 움직이려는 것은 모든 권력의 본성이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당근을 던져주더라도 기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통제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날 기자들이 비판 정신을 잃고 권력에 순응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기자들은 권력에 까칠한 소리를 하기보다 권력과 오순도순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발표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다. 취재원이 제공하거나 발표하는 정보를 언론이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중계, 보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언론이 권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권력에 협조하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 언론이 발표 저널리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쓰기만 할 뿐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기업 홍보팀이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확인과 검증 없이 복사해 붙이는 기사가 매일 쏟아져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권력의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6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여러 나라를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89점으로 조사가 실시된 26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데는 언론이 권력 앞에 떳떳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탓이 크다. 언론이 권력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할수록 시민과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소금은 짜다. 당연히 소금만 먹으면 맛이 없다. 하지만 소금은 다른 음식에 들어가 음식 전체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우리 사회의 소금과 같다. 쓰디쓴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을 통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이지 않고 버려진다. 언론이 시민들에게 버려지지 않으려면 다른 맛을 흉내내기보다 본연의 짠맛을 되찾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저도 무분별하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비판적 사고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려야겠다고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